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재방입니다. 먼저 말씀 모두의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의 부패의 먹이사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뿐 아니라 중하류층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하나의 부패의 사슬로 이렇게 얽혀져 있다. 우리는 구정물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자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걸 품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현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라든지 세월호 참사라든지 그리고 각종 검찰 비리라든지 그리고 선출직들,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그런 갑질하는 행위를 보고 나서 다들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진은 1995년에 삼풍백화점에 붕괴하는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1995년 6월 29일에 삼풍백화점이 폭삭 주저앉았는데 20초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망자가 한 500명이 발생을 했고 부상자가 한 93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만도 한 3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관련 업체에 대한 피해액이 8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삼풍백화점이 원래 지을 때는 4층으로 해서 일반 상가를 이렇게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건축주가 구청 공무원이라든지 시청 공무원한테 이게 뇌물을 주고 나서 백화점으로 바꿔 짓게 됐어요. 너무 무리한 건축 설계가 된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렇게 최대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바로 한국전쟁 이후에 뇌물 비리가 빚은 참극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결국은 감봉이나 받고 하는 경징계를 받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 사회가 정말 공정한 사회이냐, 이렇게 참사를 빚었는데 감봉 처리나 받는 사후 처리가 이게 공정한 것인가, 이게 대한민국의 참모습이냐, 자탄을 금치를 못한 겁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최근에 발생한 게 2년 전 2014년에 이게 세월호 참사 사건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원인을 규명을 못하고 있는데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탑승 인원이 476명이었는데 약 3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세월호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 승객들은 남겨놓고 자기 먼저 빠져나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린 거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게 대한민국의 축소판 아니냐. 뭐 위기만 발생하면, 재난만 발생하면은 사회 지도층이라고 평소에 얼굴에 기름기 질질 흘리던 사람들이 먼저 도망가는 게 대한민국이 아니냐. 이 세월호가 이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 원인이 있지만은 퇴직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퇴직 공무원들이 관피아로 취업을 해가지고 민관 유착을 해서 안전점검 부실이 참사 원인이라는 것이 하나 밝혀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 공무원들이 이 비리 공기업이라든지 사기업들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공정한 사회인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사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패가 결국은 경제 성장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평등을 저해하는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 국제기구에서 지적된 것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은 한국의 부패 인식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특히 공공 부분의 투명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퍼블릭 섹터가 바로 공직사회인데 공직사회가 가장 부정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OECD는 부패가 불평등이라든지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부패 인식 지수에 대한 하나의 표를 보고 있는데 전체 34개 국가 중에서 OECD 순위 34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27위를 이렇게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포럼의 세계 경쟁력 보고에서 부패 정도가 심한 11개 국가를 선정했는데 한국은 9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닥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조금 경제적으로 성장하니까 아주 우리가 선진국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발표에 하면은 한국의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청렴도는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이 여론조사 설문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부패에 대한 인식이에요. 정당이나 국회나 입법부, 이 정치권의 부패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언론기관이라든지 종교기관이 깨끗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언론기관, 종교기관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반부를 보면은 교육기관도 그렇고 행정관료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전체가 부패 사슬에, 부패 카르텔에 엉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러한 현재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현재 1인당 GDP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국가로 가는 것은 사실상 코미디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OECD 수준, 그런데도 불구하고 OECD 수준으로 청렴도를 높인다면 잠재 성장률을 4% 정도는 높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 추이에 대한 IMF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MF가 굉장히 한국을 후하게 평가한 경우인데 이 빨간색이 일본이고 파란색이 한국입니다. 이렇게 잘 가면은 2020년 정도에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가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IMF가 전망을 했는데 글쎄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부패한 환경에서 과연 가능할까?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2010년 금년 11월 16일 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이건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스캔들을 보면은 한국 병인 부패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뼈아프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 부패한 거죠. 엄청난 부패죠. 이거 빙산의 일각이죠. 그래서 부패가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공무원 부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부패 척결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마어마한 메트로 분량의 부패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4가지 정도의 제도개혁, 사회 제도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피와 척결로 공직사회의 부패 사슬을 단절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이라고 금년에 9월 26일 날 발효가 됐는데 이게 청탁금지 법안입니다. 이게 우여곡절 끝에 입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입법이 되어 있으나 사실은 2016년 현재도 서울 메트로 사건이라든지 대우조선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관폐화 문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게 쉽게 뭐 하루아침에 뭐 법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금방 사라질 일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 뼛속까지 지금 이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아, 뭐 저만 뭐 그러나 나만 그러나 저도 그렇지. 그 괜히 표적으로 나만 잡으려고 그래 이러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관폐화 문제는 이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에 공기업이나 이런 산하단체에 취업해서 민관 유착이라든지 전현직이 유착하는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회 전체가 하나의 부패 카르텔이죠. 그래서 마피아인 관피아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 임원 중에서 관피아 비율을 이 표로 보면은 기관장 중에서 47.4%, 상임감사 중에서 52.8%, 비상임이사 중에서 31.1%, 상임이사 중에서 18.2%가 바로 퇴직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경우입니다. 그냥 따뜻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현직 때 유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현직 때 하에서 보훈 인사를 했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그만큼 편의를 봐주고 기브앤테이크로 대가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부패예요. 그게 주고받는 따뜻한 정이 아니고 그게 부패인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관피아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발생했을까? 뼛속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을까? 이건 암으로 말하면 척수암이에요. 척수암. 이 퇴직 관료들이 자기 업무 영역에서 산하기관이나 협회나 기업에 취업해서 정부 관리 감독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취업 안 하는 이유가. 그리고 또 특혜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를 피해가는 겁니다. 그건 다 대가가 있는 거죠. 부실 건물을 짓는 거죠. 그래서 관피아 문제의 핵심은 관료가 그런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공기업, 사기업에 취업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 개인으로서 노후를 해야 되니까 취업은 해야 되죠. 취업은 해야 되는데 그 취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사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현직 때도 그렇고 퇴직 때도 그렇고 그냥 개인적으로 치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관료가 공익을 중시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이익이라든지 사익이라든지 특권을 누리려고 한다면은 그런 관료사에 그런 퍼블릭 섹터는 백해무익하는 거죠. 세금으로 봉급받고 세금으로 퇴직금 받고 그리고 퇴직 후에는 자기 치부를 한다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백해무익한 거죠.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관폐와 원인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 결여, 소위 말하는 모랄 해저드죠. 그리고 전관외우, 서열문화, 공직자 윤리의식, 의식 부족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피아가 따뜻하게 이제 치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부를 축제하는 거죠. 그 많은 관피아 중에서 교육부 관피아를 교피아라고 그래요. 제가 교육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그래도 잘 아는 분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교피아 교육부 출신의 퇴직 공무원들이 사립대학에 취업을 많이 합니다. 총장 뭐 쉽게 가는 거예요. 예? 교수 뭐 그런데 그 교수 아이들을 뭐 손톱에 때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가요. 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교육부 현직들이 그 퇴직한 교육부 공직자에 대해서 정관예우 차원에서 비리사학에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은 대부분이 90% 이상이 사립대학입니다. 그리고 비리사학의 90% 이상이 종교에서 만든 종교단체에서 만든 대학이에요. 사립대학이에요. 대부분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교단체하고 비리사학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리 횡령 등의 학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부가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아, 우리 출신이 가 있는데 뭐 조금 봐주지 뭐. 조금이 아니죠. 그리고 재정지원금을 몰아주는 거예요. 재정지원금을 얼마나 몰아주느냐 이 표현을 한번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부산의 모 대학의 교육부의 모 차관이 취업을 했어요. 총장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기 전에 교육부에서 재정지원금을 한 33억 받고 있었는데 그분이 간다면은 재정지원금이 212억이 된 겁니다. 6배, 7배를 몰아주는데 이거 세금이에요. 뭐 개인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가 예산에서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이 대학에 주면은 다른 대학은 덜 받는 거예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사실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화여대 사태 이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실은. 이화여대 뭐 재정지원금을 몰아주고 나서 누구 딸을 어떻게 취업시키고 학교에 입학시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연세대학교 누구 딸 뭐 입학시키고 그건 우리가 이제 크게 보도되니까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조그만 하나 일화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그래서 이런 것을 탈피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게 선진국으로 점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1인당 GDP는 좀 늘어날 망정 의식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부패 의식은 그대로 쩔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의 사례를 한 4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 미국의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연방법으로 해서 공직자의 재취업 규정을 상세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유럽 사람이라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 건 아닙니다. 어느 사회나 다 인간이 사는 사회는 제도로 규제를 해야만 인간들은 못된 짓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뻘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규정을 철저하게 상세하게 만들어서 민간 유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위나든지 업무에 따라서 연구 제한을 한다든지, 공직자 재취업에 대해서 2년이라든지 1년 제한한다든지 적용을 제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준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페널티가 사람 잡는 겁니다. 가령 취업을 규정을 위반하고 취업했다. 그러면 5년 이하 징역을, 감옥을 5년 보내버리는 거예요. 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페널티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말까 해야 될까 망설이는 겁니다. 외국에 가보세요. 교통법 위반했을 때 페널티가 벌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 겁니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벌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레설레 봐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 처벌 규정, 행위 규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독일의 경우는 어떠하냐 그러면은, 독일은 공직자들이 퇴직했을 때 3년 동안 재취업을 못하게 합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이것도 처벌인데, 규정을 위반하면은 연금을 박탈해버리든지 연금을 삭감해버린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처벌 조항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영유 활동은 모두 신고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미국, 독일하고는 조금 달리 영국은 접근 방식을 조금 달리 하는데,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에 승인제도, 사전 승인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직 동안에 앞으로 같이 자기가 재취업할 그 기관에가 업무 연관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걸 철저하게 심사를 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는 2008년에 퇴직 관료가 이제 재취업하는 경우는 딱 한 차례만 허용하는 겁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아마쿠다리라고 그러는데, 이 아마쿠다리를 딱 1회만 허용함으로써 여러 군데 옮겨 다니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이러한 제한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관피와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걸 보면은 우리는 퇴직 후에 유관기관에 재취업할 수 있는 것을 2년 동안,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것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니까 3년으로 살짝 늘렸어요. 그리고 업무 관련성은 소속 부서로 눈 감고 아웅하기 식으로 소속 부서로 돼 있다가 소속기관 업무 전체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한국 공직자들이라든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공직자들은 소속 부서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 인사가 막 뺑뺑이 돌리듯이 계속 옮기기 때문에 무슨 소속 부서 기준으로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장관도 막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그리고 취업 제한 기간을 15,000곳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결 방안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 늘린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취업 제한 기간을 15,000곳으로 확대했지만 지자체의 출자 기관이 있는데 출연 기관은 빠졌다. 구멍이 송송송 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취업 제한보다는 행위 규제를 통해서 공무원의 경험이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취업 제한 기간을 여기는 취업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죠. 이런 데를 취업하면 안 된다는 우리나라 법규는 대부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해서 열거해가지고 이런 데 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나머지는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가 찾아내지 못한 것은 내가 다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실. 그런 후진국형 사고방식보다는 행위 규제, 페널티를 통해서 관폐화를 척결해라. 그게 올바른 노력이다 이렇게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 방안을 어떻게 되냐면은 금년 9월 28일 날 김영란법이 이제 실시됐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향후에 조금 있다가 검찰 개혁 방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소위 말하는 공수처를 신설해서 정관위의 규제 강화 방안을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공수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법안이 10번이나 국회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심의도 하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지금 놀고 먹고 있는데 지방의회에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지방의회도 나중에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엄청난 연금 유급제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생산성도 없어요.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어서 전문성과 있는 사람을 뽑도록 해야지 아름아름으로 사람들 우리나라 취업은 대부분 아름아름입니다. 대학도 시간학부터 시작해서 전임에 이르기까지 전부 아름아름이에요. 이 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공직윤리전담기구가 설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그나마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 그림이 셀프 수술학에서 최근에 유명한 사람들 얼굴들이 이렇게 무슨 뭐 김태총 같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검찰 개혁이 아마 이 다음 지금 분노 촛불에서 희망의 촛불로 국면으로 넘어가면은 사회 제도 개혁을 해야 될 텐데 사회 제도 개혁의 이론은 검찰 개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제받지 않은 검찰 특권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고 사법 정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억대 금품을 받은 부장검사는 구속됐고 그 후에도 별의별 검사들이 다 검찰 비리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전직 검사장이 100억대 수임료로 구속됐고 또 현직 검사장도 100억대 주식 대박으로 구속됐고 이 사람들은 통도 커요. 100억대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0억대 아니면 상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전직 검사인 우병우라는 사람은 처가 부동산 이것도 몇백억대예요. 몇백억대의 부동산 매가. 그 다음에 요새 말하는 무슨 게이트 관련해서 사업 처리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 처리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뭐 무슨 예언자 비슷하니까 그렇지는 않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검사 출신들이 검사라는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업시험 이렇게 봐갖고 합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국정원이라든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든지 국무총실이라든지 공정거래원회, 금융감독원, 법제처 온갖 부서에 다 들어와 있으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는 실질적으로는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는? 왜 이 사람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검찰을 견제해야 하는 국가기관들이 전문성을 빙자해서 검사들을 파견받아서 사실상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의 법무부는 검찰의 식민지다. 법무부가 검사가 들어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중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에 무슨 현직 검사가 왜 들어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자기가 조사하는 완전 개그 콘테스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검찰의 특권인데 검찰이 왜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검찰이 영장 청구권, 소위 말하는 영장을 청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구속영장 발부한다, 청구한다. 수사권, 기사권 이런 걸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불위다. 그나마 또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상명하복의 그런 조직이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유례 없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더 나쁜 것은 정치 권력하고 결탁을 해서 사정수사한다든지 하명수사한다든지 못된 정치 지도자를 만나면은 이건 완전히 소위 말하는 권력의 주구예요. 주구라는 게 뭐 영어로 주구, 달리는 개예요. 러닝 도구예요. 시키는 대로 뭐 패치하는 거예요. 신문 던져주고 물어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것이 대한민국 검찰을 세계 막강한 최대 막강한 검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겨놨다. 사법 정의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첫 번째는 공수처,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해서 검찰 자신만이 독점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대상이 되면은 그걸 자기가 자기를 조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직 검찰도 자기가 조사하는 거예요. 예외를 봐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수처 수사 대상을 되도록 해야 된다. 검사들이. 그래서 검찰의 권한남용과 부패 문화를 청산해야 된다. 제가 이제 검찰개혁을 자꾸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참 용기가 대단하신다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뭐라고 안 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겁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걸 지적을 해야지. 검찰이 뭐 구린 데가 없으신 모양이죠 이래요.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적절한 차단기구와 제도 없이는 전관예우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고위직 부패 행위가 근절되기가 힘들 것이다. 특히 권력이 한 군데 집중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 예수 그리스도 누구 잘 믿는 따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따뜻한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1년 이상 앉혀놓으면은 뇌가 기름기가 끼고 배가 기름기가 끼고 얼굴이 기름기가 질질 흘러가지고 이거 벌써 부패하는 거예요. 안 된다. 사람은 누가 체크 밸런스 현재 균형이 안 되면은 현재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집중시키면 안 돼. 분산시켜야 돼. 대통령제도 분산시키라는 거고 검찰 권력도 분산시키라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꼭 그 특정인이 원래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 속성상 집중되면은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오래전부터 공수처 도입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야당 공동으로 10번째로 이미 공수처 설립 법안을 국회에 발의를 했는데 아마도 시민들이 아마 촛불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 안 되는, 왜 통과 안 되냐 그러면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법조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마 검찰이 국회의원 찾아와서 이거 통과하면은 재미없을 거라고 협박할 거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협박할 거다 검찰이. 당신들 뭐 정치자금 뭐 당신들 뒷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박할 거다. 그런 무슨 조폭 같아요. 그래서 홍콩의 염정공사라든지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 이런 반부패 수사기구가 설립된 후에 고위공직자 부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검찰개혁의 두 번째로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검사장을 직선제를 해서 검찰에 대해서 국민의 직접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민단체들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 단위로 교육감을 뽑고 있듯이 검사장도 시민이 선출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인사권을 시민들한테 국민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상명하복이라든지 이런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한변협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출마하면은
소속 검사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미국의 경우는 지역 주민이 주 검찰청, 카운티 검찰청 검사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50개 중에서 그렇지 않은 주는 8개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의 세 번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해야만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예인데 영국은 원래 검찰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이 너무나 전횡을 하다 보니까 이걸 분리를 하게 됩니다. 거꾸로 우리는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데 영국은 경찰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비리를 저지르면 경찰이 수사권에서 견제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견제를 하는 서로 이렇게 상호 쪼개주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죠. 다음으로는 이제 선출직에 대해서 국회의원하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국회의원은 특권 내려놓기가 정치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권 기성정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이라든지 불만은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은 온갖 생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쪼아리고 그러다가 당선되고 나면은 뻗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세부터 달라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좀 둘째 치고 뻗대는 거죠, 이렇게. 뻗대려고 구세주 행세를 하네요, 자기들이. 그리고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왜 뽑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정치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가 39.4%로 1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약 35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고 임기가 4년인데 이 자식들을 위해서 1조 500억 원을 세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세금 내고 있는 거예요. 세금 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디서 빌려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국의 의회 사진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인데 이것보다도 더 인상적인 사진은 영국의 의회 의원들은 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 멋진 외관의 의회 건물보다도 이게 더 인상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자전거나 전철을 타고 의회에 출근하는 그 자체가 벌써 특권의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당선되고 나면은 무슨 제일 먼저 자동차부터 뽑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상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영국은 우리하고 달리 상원은 하원은 양원제인데 상원은 수가 826명이 됩니다. 근데 이 수를 456명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 특권을 줄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 보도에 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권은 약 200가지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 국회의원이 어떤 생쇼를 하냐 보면은 19대 국회가 출발했을 때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면책 특권을 포기하겠다.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겠다. 무노동 무임금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12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선거 끝나니까 나몰라라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나몰라라 했으면 일반 국민들이 이런 거 왜 아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국민도 없어요. 그걸 집중 또 취재하는 언론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이나 국회의원이나 그 수준의 그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사실은. 국회의원 특권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것 때문에 당선됐는데 그 많은 돈을 주고 왜 놓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의 생쇼 사례를 또 한 번 보면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를 위해서 15개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4년 동안에 한 번도 심의도 안 했습니다. 임기가 마치고 임기 만료되고 나서 이 법안들이 전부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걸 왜 심의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데도 없습니다. 언론도 없고 일반 국민도 없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국회의원은 이 많은 불체포 특권 중에서
이 많은 특권 중에서 어떤 걸 개선해야 되냐 그러면은 처음 불체포 특권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방탄국회란 말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불법이나 비리를 저지르고도 이제 이런 불체포 특권이라는 이 방패를 가지고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헌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56건이 발의가 됐는데 이 중에서 37건이 이 방탄국회에 막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는데 사실 면책특권은 대단히 중요한 장치, 소중한 장치입니다. 국회의원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장치인데 여러 가지 면책특권에 대한 무리를 빚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것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징계 절차를 거쳐서 특권 남용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의 외국의 의회는 이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작동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더라도 국회법상의 내부 징계나 정치적 책임까지는 면제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이 책임을 묻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진의 편법 채용 문제가 있는데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사례를 자료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의 세비 문제가 있는데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OECD 국가 중에서 액수로 보나 1인당 GDP로 보나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이 많이 받는다는 없습니다. 1인당 GDP 대비로 보면은 대부분의 선진국가는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칭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5.6배를 받고 있습니다. 귀족이죠, 귀족. 세금을 그냥 내리다 도둑질해 가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세비가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지만은 그 자기 월급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게 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전현직 의원들의 사례는 자료를 나중에 보시고 이런 거 보면은 괜히 혈압만 오르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3선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3선 제한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자치단체장이 또 3선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3선을 국회의원도 자치단체장과 같이 3선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2016년에 이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대안을 마련 중이지만은 이것도 아마 우리 냄비 근성으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만 사그라지면은 아마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한 80~90%는 그렇게 될 겁니다. 입법화가 되는지까지 끝까지 지켜보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이 주권자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것을 끝까지 따지고 들고 지켜보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의회 의원인데 이것은 시간 관계가 있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